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괜찮아. 이거는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거 뭐죠? 오만방자가. 맞아요. 저도 네. 오만방자하다는 말 하고 싶긴 한데요. 네, 좀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할게요. 자기애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이를 눈치 있게 키우자라는 말도 합니다. 자존감 높이는 333 법칙으로 사과를 하면 왜 부모 자존감도 높아지는지 아세요? 부모도 인간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격려를 하게 돼요. 근데 이 333 안 지키면요. 엄마가 사과했으면 풀어줘야지. 네가 엄마라면 화 안 나겠니? 막 또 이러면서 역지사지 하자고 하고. 이게 우리의 육아 전쟁의 현실인 겁니다. 미스베자 칭찬에도 독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칭찬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가 공부하는 모습 1등 하겠는 거 1등 이건 안 돼. 이거 결과 칭찬이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의 저자이신 이명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 저자이자 부모 교육 전문가 임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작가님, 30년간 부모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이런 거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이 이번에 개정판인데 처음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와 자존감 중요해 이러면서 눈에 확 띄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 사이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는 요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사실 자존감이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 처음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면접관은 무엇을 보는가? 꿈의 직장 중에 하나인 구글에서는 채용할 때 인재 요건으로 무엇을 보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 결론은 자존감이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트렌드도 바뀌듯이요. 전문가인 저의 강조점도 때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존감이 뭔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 아이들 잘 키운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발견을 했고 저 또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음 읽어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읽어줘서 진짜 우리 아이들 잘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안 뭔가 우리가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걸 경도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퀘션 마크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게 전부야? 진짜야?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마음 읽어주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 그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은 좀 놓쳤던 부분,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정말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가 바로 조절성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다 보면 부모님이 권위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절절절절 매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학교 가기 싫어? 아 그래 네 마음 알겠어.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제 태도를 보세요. 마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오라. 근데 여러분 마음 읽어주는 건 네가 옳다가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잘 읽어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뭐를 아이들에게 보완해 줘야 하느냐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요 부모의 권위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자존감 부모의 자존감 함께 높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원래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아이의 자존감은 굉장히 싹이 아주 연해요. 그래서 자존감의 싹을 아이들은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가 이 자존감의 싹을 잘 보호하면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른들에게도요. 사실은요. 제지해야 할 나쁜 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를 살린다. 기운을 북돋아준다. 이게 사실은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인데 좋은 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기, 이거는 올려주고 살려주되 아이가 멋대로 하고 싶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되느냐면 경계를 모르고 한계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오늘 우리 가든 패밀리 구독자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어떻게 한다? 칭찬, 격려, 인정으로 좋은 게 살려주고요. 해야 될 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하도록 이 부분을 잘 조절해 줘야 돼요. 이게 자존감 요소 중에서 효용감, 효능감, 유능감을 살려주고 조절감을 올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절감을 올려주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을 때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른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괜찮아. 이거는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거 뭐죠? 오만방자인가? 맞아요. 저도 오만방자하다는 말 하고 싶긴 한데요. 네, 좀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할게요. 자기애에 빠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잘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깨를 쫙 펼 때는 당당하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선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아이를 눈치 있게 키우자라는 말도 합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눈치를 봅니다. 내가 여기 왔어요. 제 파우더룸은 어디 있나요? 뭐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살펴보고 이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내가 맞는 부분도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금부터 뭐 공사해서 만들어낼까요? 내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눈치가 있는 아이입니다. 눈치 있는 아이는요. 학교에 가서도 공부 잘합니다. 왠지 아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분위기 파악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하지만 보니까 수업 시간이야. 15분 남았는데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면 갑자기 수업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지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지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존감 높은 아이입니다. 그럼 왜 공부 잘해요? 라고 말한다면 솔직히 그런 애가요. 선생님이 볼 때도 어때요? 예뻐요. 그냥 맞아요. 간단히 표현할게요.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표정 참 예쁘구나. 참 애가 바람직하구나. 아이는 어때요? 저절로 나 사랑받고 있어. 그렇죠? 자존감이 뭐죠?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거를 느끼고 안전감. 이곳에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참 편안해. 이렇게 안정감을 느낀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 요소 중에 효능감, 유능감, 안전감, 조절감 이 3요소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집중도 잘하죠. 그래서 내가 공부에 재미가 있어요. 수업 시간이 괜찮아요. 이러면 어때요? 더 잘하고 싶다? 의욕도 생기고요. 여러분 자존감 높은 아이는요. 의욕이 있어요. 나 잘하고 싶어. 아이들도 자존감을 타고 난다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아이들도 잘하고 싶어요. 작가님, 자존감을 말씀해 주시기를 그 조절감을 높여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데. 네. 눈치 있고 사회성 있고 공부까지 잘하는 그런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는 말들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무심코가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모의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은 굉장히 독이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솔직히 부모는 이렇게 말하지만 더 잘해.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비난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이거 한 거야?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해. 그런데 부모는요, 비난하려고 한 걸까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님이 내가 말하는 이 말에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마음 안 든 말 있을까요? 다 소중한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선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라는 게 무심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듣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그럴 능력 없다예요. 자, 비난하는 말. 두 번째가 뭐냐면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이 하는 말, 비교하는 말. 형 좀 봐. 동생보다 못하니. 네 친구 범준이 수학 잘한다며? 찡그리며 말하든 심각하게 말하든 웃으며 말하든 듣는 아이 입장에서 뭐예요? 나 네. 동생만도 못하네. 아, 형은 잘하는데 난 못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이 굉장히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나에게 하는 말은 누구보다도 빨리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듣느냐면요, 부모님의 깊고 따뜻하고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표정에서 전해지는 말, 부모님의 어투에서 전해지는 말, 내가 평소에 못하는 것을 아이들도 자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한다고 하지만 비교하는 말 굉장히 독됩니다. 아이에게 나 그렇고 그런 애야 라고 각인을 하는 거예요. 각인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새기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요? 뼈에 새긴다 그래요. 뼛속 깊이 새겨지니까 평생 갈 수 있다, 상처가 된다,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됐어, 그만하자. 진짜 된 건가요? 진짜 알았다는 건가요? 반어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나를 포기하는 말로 들려요. 아이들은요, 기댈 때가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의존적 욕구 채워줘야 된다는 건 아시면서 쉽게 우리는 됐다고, 알았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날 포기하는 말로 들려요. 근데 부모님은 절대 그게 아니죠. 사춘기가 돼서 막 하면서도 엄마, 아빠, 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5살, 7살 어린아이들한테 됐어. 굉장히 포기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존감 형성에 독되는 말이에요. 마음 읽기 1000번 해줘도요, 포기의 말 하나가, 여러분, 약이 더 세요? 독이 더 세요? 독이 훨씬 셉니다. 빠르고요. 그렇죠. 빠르고요. 맞아요. 빠르고요. 신체적으로 치면요, 회생 가능하지 않고요. 정서적, 정신적으로 가면 오래오래 남아서 각인 효과가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책의 말. 내가 너한테 지금 뭐 한 거니? 막 이거를요, 아이 앞에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엄마 아빠는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럼 얼른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거기서 멈춰야 하면 되는데, 그걸 죄책감과 아울러 자책을 같이 섞어가지고 부모 자신을 탓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아이는요, 어떤 말보다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느낍니다. 그런 말 있죠. 상대를 보면서 나를 본다. 자책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참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든 애야. 그러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자기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부모는 진짜 겸손한 존재예요. 잘하고도 몇 번 잘못하고 나면 굉장히 나를 질책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느냐? 풀으세요. 빨리 화장실 가셔서, 아니면 안방 가셔서 큰 거울 앞에 서서 그냥 자기를 좀 꾸짖으세요. 너 뭐 하는 거니? 너 엄마잖아. 근데 왜 자꾸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니? 근데 거울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내가 나를 거울 보면서 이야기하면요, 그 거울 속에 내가요, 나에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나를 다독여 줄 겁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다시 나와가지고요, 아이에게 사과하면 돼요. 실제로 저도 되게 자책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부모의 자존감과 권위도 지키고 아이의 마음도 다치지 않을까요? 부모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늘 아이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실수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그걸 인정하자고요. 완벽한 부모 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엎지른물 아니거든요. 실수는요. 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존감 높이는 사과의 333 법칙. 3초 이내에 사과하라. 칭찬도 마찬가지지만요. 모든 육아는 here and now예요. 그래서 3초 넘기지 마세요. 3초 넘기면요. 사과가 굉장히 희석이 됩니다. 그 다음 3은요. 사과의 말은요. 30초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는 건데 사실 30초도 길어요. 사과를 진심 어리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려면 너무 짧게 하면은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앉아봐. 엄마가 사과할 게 있어. 엄마가 아까 왜 그랬냐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30초는 가겠지만 사실 사과는요 30초 이내여야 돼요. 이 사과가 길어지면 문제는요 부모가 거기에다가 또 사과할 일을 또 만들어요. 사과를 막 하다 보면은요 엄마 안에서 또 슬슬슬슬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 잘 들었으면 이런 상황 안 생기잖아. 엄마는 아빠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 네가 몇 번을 말해도 안 듣잖아. 이런 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면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요 30초 이내 하면서 현명하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부모님이 사과법 알려드릴게요. 누가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안해. 자, 누가는요 엄마가 아빠가 주어잖아요. 주어를 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한 사과가 돼요. 그러니까 주체를 넣으셔야 돼요. 엄마가 무엇을에 대한 거는 이제 각자 좀 다르겠죠. 아까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어. 그건 잘못한 일이야. 그 다음에 뭘 넣어요? 미안해. 를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괜히 또 지키지 못할 약속, 뭐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건 넣지 마세요. 우리 또 그럴 거잖아요. 우리 또 아이들한테 사과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또 지나치게 오버해서 용서해줘. 이것도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분 후에 확인하랍니다. 어떤 훈육도 아이 입장에서는 혼난다예요. 그렇죠? 근데 사과는 하시네. 그렇다고 기분이 빨리 풀어지잖아. 네 엄마 알겠습니다. 이런 애 없어요. 여전히 입이 부르퉁 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선 내가 이렇게 사과까지 하는데 뭐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뻐서 사과하는 거 아니거든요. 용기 내서 한 건데 애가 안 풀어지면 그러니까 화 풀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감정 침해예요. 풀어지는 건 누구의 몫이다? 온전히 아이의 몫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0분 후에 확인하는 건 뭐냐면 괜찮아졌어? 뭐 이런 거 정도예요. 아니면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있으면 간식 먹을까? 이렇게 해서 뭔가 분위기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333 다시 정리해드리면 3초 이내에 그리고 30초 이내로 사과의 말하고 30분 후 또는 3시간 후 3일까지 가는 애도 있다라는 거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자존감 높이는 333 법칙으로 사과를 하면 왜 부모 자존감도 높아지는지 아세요? 부모도 인간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격려를 하게 돼요. 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듣고 반복해서 말했는데도 안 들었는데도 너 자신이 굉장히 어른답게 부모답게 아이에게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잘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333 안 지키면요. 엄마가 사과했으면 풀어줘야지. 뭐야? 엄마 자주 잘못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한마디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엄마가 사과했는데도 또 계속 이렇게 하잖아. 네가 엄마라면 화 안 나겠니? 막 또 이러면서 역지사지 하자고 하고. 여러분 이게 역지사지. 네, 이게 우리의 육아 전쟁의 현실인 겁니다. 누가 멈춰야 돼요? 부모가. 왜요? 부모가 어른이라서요. 아이들의 자존감의 싹은 굉장히 연약해요. 이제 자존감의 나무를 키우는 중이라면 어른의 자존감과 아이의 자존감은 분명히 달라요. 어른의 자존감은 누가 건드려도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어른의 자존감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어른의 자존감은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자존감은 그렇지 않아요. 밟으면 이렇게 납작 심지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이한테 맞춰야 되냐? 천만에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 있는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권위는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보기에도 세워주고 싶은 부모인데 바로 그때 사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화가 분명히 났을 텐데 야, 나한테 사과하시네. 참 고맙다. 미안하다.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엄마 사과해줘서 감사해요 라는 말은 못해요. 하지만 이 마음이 조금씩 채워주면서 우리 엄마가 날 존중하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네.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나 잘해야겠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애 바라지 마세요. 저는 그런 애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자존감은요. 잘하고 싶게 하는 의욕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사과를 잘하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훈육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칭찬해줘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독이 되는 칭찬이 있을 것 같고 네. 거꾸로 정말 최고의 칭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칭찬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칭찬도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서 칭찬에도 독이 있다면서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칭찬에도 약이 되는 칭찬이 있고 독이 되는 칭찬도 있다는 건 맞아요. 연구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인정할게요. 예를 들면 결과 칭찬하지 마세요. 성과 칭찬하지 마세요. 과정을 칭찬하세요. 노력을 칭찬하세요. 이거 다 아시죠? 네.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독될 만큼 칭찬한 적 있나요? 이 고민하다가 칭찬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쁜 마음에 간식을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칭찬에도 독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칭찬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가 공부하는 모습 1등 하겠는가? 1등 이건 안 돼. 이거 결과 칭찬이야. 네가 공부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딱 쳐다보면서 안 나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칭찬하세요. 지금 엄마가 하실 수 있는 칭찬을 아낌없이 하시되 너무 결과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칭찬은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아까 같은 타이밍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간식 넣으면서 우리 아들 공부하네? 이렇게 현재 상황만 얘기하고 나와도 돼요. 나머지는 아이 몫으로.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굉장히 기쁜가 보다. 이렇게 아이한테 여지 남겨줘도 좋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다시 아이를 키우신다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뭘 더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후배 부모님들한테 선배 마음으로서 이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할 걸 이거는 뭐예요? 내가 만일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에 대한 소망이라면 할 것은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게 일치해요. 첫 번째가요. 안아줄 걸. 이걸 여러분들한테는 안아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 군대 입대 전에 이야기인 거. 입대 전날 아들이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이불 밖으로 보니까 발이 삐죽이 나와 있었어요. 방이 아무리 따뜻해도 엄마 마음 어때요? 덮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발 한 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만졌어요. 이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깰까 봐.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이 친구 발을 만지기에 다 컸구나. 여러분 아이 발 많이 만지세요. 껴안아 주시고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요. 뽀뽀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최고라고 느끼게. 너 최고야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게. 이 세상에 나만큼 사랑받는 아이 없을 거야. 굉장히 스킨십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가요. 표현할 걸.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나는 알아요. 내 마음을. 하지만 이걸 밖으로 표현할 때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죠. 그리고 자랑스럽죠. 그거 눈빛으로도 표현하세요. 표정으로도 표현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로 표현하세요. 표현할 걸
표현할 것.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함께 할 걸, 함께 할 것. 아이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질문해요. 퀄리티 타임에 대한 이야기.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랑 잘 놀고 아이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을까? 짧은 시간밖에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저절로 생기기를 바라면 어느새 아이가 다 컸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나누는 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어떤 게 가장 귀하세요?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육아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황홀한 상상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러워요. 믿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지금 믿으실 겁니다. 저분이 진심으로 우리를 부러워하는구나. 어떻게 한다? 안아주세요. 표현하세요. 시간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보면서 흐뭇하게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30년 부모 교육 하고 있고 열심히 책을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 잘 키울까? 너무도 많은 이론들이 있다고, 그래서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자식 농사 지으면 자식 농사 망칩니다. 그러면 저한테 대안을 또 요청합니다. 정원 가꾸기 육아입니다. 자식 농사는요, 농사라는 것에 자식 키우는 걸 비유한 거거든요. 농사는 결실과 결과의 노동이에요. 자식 농사를 지으면요, 그 세 가지의 희생에 대해서 결과를 바래요. 우리 아무도 자식 농사 지어서 노후에 내가 자식한테 봉양을 받고 노후가 편안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현재를 즐기는 육아를 하셔야 됩니다. 정원 가꾸기 육아. 대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하지 않고요, 단풍나무와 꽃나무를 비교하지 않아요. 자식 농사가 아니라 정원 가꾸기 육아로 부모로서 행복하고, 행복한 부모 보면서 아이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자존감과 아이의 자존감이 함께 높아지길 바라면서 잘 키우려는 부모보다 잘 지내는 부모가 훨씬 더 멋진 부모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행복 육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임영주 작가님의 도서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